아까 인공지능 얘기해 주시다가 네. 메타버스 이게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메타버스부터 개념을 다시 잡고 가면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뜻의 초월, 유니버스라는 뜻의 세계, 그러니까 초월 세계인 거죠. 현실에서의 다양한 제약들을 메타버스 내에서는 극복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네 가지 분류로 나뉘잖아요. 메타버스 하면은 떠오르는 협의의 메타버스인 가상세계부터 해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로깅, 그리고 미러월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개념들을 살펴보면은 가상현실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뭐 게임과 같은 그런 세계 안에서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사고의 제약을 극복을 해가면서 여러 활동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세계이고요. 그리고 뭐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는 로그라는 말이 기록, 일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삶의 계속 기록을 해가고 이걸 기반해서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는 그런 게 라이프로깅의 개념인 거고, 예컨대 포켓몬고의 사례가 있고, AR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상상력으로만 있었던 무언가를 결합해서 하나의 세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그리고 그 미러월드는 현실에다가 요소들을 더해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네 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그 각 분야의 뭐 대표 기업들을 막 살펴보면은 뭐 가상현실의 대표 사례로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를 이야기를 하고, 뭐 라이프로깅의 사례로 애플워치 아니면 갤럭시 워치를 통한 헬스케어 사례, 그리고 뭐 증강현실의 사례로 우리가 오큘러스 퀘스트나 앞으로 구글 글래스, 애플 글래스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기반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여러 컨텐츠, 그리고 미러월드의 개념에서 가장 친숙한 구글맵 등의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 생태계가 어떻게 커질지 몰랐듯이 이것도 되게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기업이 성장해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단언하기는 어렵고, 물론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투자를 탁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어떤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루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 메타버스의 근간 인프라를 이루는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만 살짝 메타버스의 근간 인프라도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만들어갈 세계에는 많은 그래픽 처리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얽히는 제품이 GPU일 거예요. GPU와 관련된 전 세계 탑티어 기업인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커지면 AWS의 클라우드 기반 위에 포트나이트가 있듯이 이 클라우드 생태계가 커지는 데 있어 데이터 센터 시장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커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개념에서 또 엔비디아가 나오고 뭐 AMD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해도 되고, 클라우드 기업인 뭐 AWS, 아마존, 그리고 뭐 애저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의 구글, 그리고 기반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질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래픽 처리 엔진에 기반되어 있고, 그 엔진은 지금 유니티 엔진을 가장 통용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양상이다 보니까 유니티도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 예전에 페이스북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차세대로 구축을 할 때에 AMD의 프로세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오는 갤럭시 하이엔드급 모델에는 AMD의 그래픽 설계 자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AMD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캐시카우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인텔과 AMD의 전략에 있어서 AMD가 이렇게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된 데에는 지난번에 다뤘던 반도체랑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인텔은 핵심 자산인 CPU나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에 있어서 종합적인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IDM 형태의 기업이고, 엔비디아랑 AMD는 팹리스 형태의 기업이에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기업 2개 가 어디죠? 엔비디아랑 TSMC예요. 시가총액이 800조, 700조대에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 사이즈가 이루어진 거는 그만큼의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협업을 잘 한 거죠. 설계에 특화하고 생산에 특화하고, 생산 자체만 놓고 봐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여러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계속 R&D 투자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파운드리 쪽이. 그래서 그거에 기반에 쌓아 올린 TSMC의 경쟁력을 엔비디아나 AMD는 10분 활용해 온 거죠. 너네는 생산에 집중해, 우리는 설계에 집중을 할게. 그래서 각각의 체제가 공고화된 거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딩이 다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점점점 기술은 딥테크스러워지고 각 분야에 있어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지거든요. 산업이 커진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없는 거를 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될 거예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는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이 파트너십이 지금 뭐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서 문제가 되듯이 독점에 있어서는 각국이 다 제재를 걸고 있고 독점화 됐을 때는 파트너십에 있어서 가불관계가 분명히 생기고 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성장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 메타버스 세계 부동산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을 하는 데에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와 엄청나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결합을 하면서 구축이 될 거잖아요. 여기서 신규 사업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들을 자기들이 내재화시켜서 보유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이 사업 자체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진입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게 클라우드인 거잖아요. 이 클라우드는 점점 커질 거고 데이터의 양에 비례해서 데이터 센터도 점점 많아질 건데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에 투자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AMD나 TSMC 같은 기업 투자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탑티어 플레이어인 AWS를 운영하는 아마존, 애저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구글 이런 기업에도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생산 특화잖아요. 그게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개념이 비교우위잖아요. 이 비교우위를 10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가 이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의 신뢰에 기반한 좋은 투자 전략일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또 아까 기후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기반 하드웨어가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 전력 생산 방식이 화석연료에 기반되어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인공지능의 발전하고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굉장히 테마로서 화두가 크게 됐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수소 등의 발전 방식의 변화가 같이 다뤄져야 될 주제일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 문제까지 앞으로 다뤄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떤 산업 생태계 위에서 구축될지 공부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하나, 둘, 셋. 안녕.